서울역 광장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죠. 흙먼지 섞인 바람이 불어와 콧속을 칼칼하게 만들었고 낡은 가방을 든 사람들의 행렬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짐꾸러미를 든 이들의 어깨는 잔뜩 웅크러져 있었고요. 태수는 미선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소나귀에 잡힌 미선의 손은 유난히 차가웠고 작은 떨림이 손끝으로 고스란히 전해졌죠. 마치 얼음장 같은 그 감촉에 태수의 마음도 덩달아 시려왔습니다. 열차 출발을 알리는 삑삑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찢을 듯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쨍하고 날카로워 두 사람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흔들었죠. 미선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루고 울었을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슬픔이 역력했어요.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짜내 물었습니다. 태수야, 정말 괜찮겠나? 그 말에는 태수를 향한 걱정과 자신을 향한 의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선은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고 작은 몸이 흐느낌에 흔들렸죠. 태수는 미선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얇은 어깨가 그의 손끝에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그녀가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지 말해주는 듯했죠. 고향에서 서울로 올라온 지 2달, 미선은 서울 생활에 지쳐 있었습니다. 공장 생활은 고되고 아침부터 밤까지 기계 소리에 시달려야 했고요. 월급은 턱없이 부족해서 방세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었죠. 부모님께는 차마 말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은 미선이 서울에서 잘 지내는 줄 아실 테니 이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그 생각에 미선은 더욱 괴로웠습니다. 결국 미선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태수는 막무가내로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만한 형편이 되지 못했거든요. 그의 주머니 사정은 미선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나빴습니다. 그는 미선을 바라보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술 끝은 파르르 떨렸죠. 괜찮다, 미선아. 여기서 나라도 버텨야지. 너라도 가서 부모님 옆에 있어드려라. 그의 목소리는 애써 평온을 가장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아픔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죠. 이러면 우리 약속은 어떻게 되는데? 같이 성공해서 고향에 큰 집 짓고 행복하게 살자던 약속.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끊어져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은 너무나 멀고 아득했죠. 서울에 올라오면 모든 것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고향에서 들려오던 성공담은 모두 허황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실은 냉혹했고 그들의 꿈은 작은 조약돌처럼 부서져 버렸으니까요. 태수는 미선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죠. 헛된 약속 아니다. 내가 반드시 지킨다. 너 먼저 가서 잘 있어. 내가 자리 잡으면 꼭 데리러 갈게. 편지 자주 하고. 그는 미선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차가운 미선의 손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듯했습니다. 미선은 흐느끼는 소리를 애써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죠. 빗물과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은 그녀의 슬픔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잔뜩 흐리기만 하던 하늘이 순식간에 회색빛 장막을 들이운 것이었죠.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비에 놀라 우산을 펼치거나 낡은 신문지로 머리를 가렸습니다. 역 주변은 순식간에 우산꽃밭으로 변했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복잡한 소음을 만들어냈습니다.
태수는 미선에 젖은 뺨을 손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가야지. 늦으면 안 된다. 그의 목소리는 애써 담담했습니다. 미선은 마지막으로 태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이 그의 품에 폭 안겼고 흙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태수의 옷자락에서 고향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죠. 그 냄새는 그녀에게 위로와 동시에 더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태수의 품에서 쉽게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하고 바랐을까요? 태수는 미선의 등을 몇 번 토닥였습니다. 그의 손길에서 그녀를 향한 안쓰러움과 애틋함이 느껴졌죠. 그녀는 결국 태수의 품에서 떨어져 열차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플랫 슈즈가 빗물에 젖어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운 듯 느릿했습니다. 열차의 문이 쉬익 소리를 내며 닫혔고 미선은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빗물과 유리창의 습기 때문에 흐릿하게 보였지만 태수는 그녀의 눈물 어린 미소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태수는 열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감각은 그의 마음속 허전함을 더욱 부각시켰죠. 열차가 떠나고 나자 서울역 광장은 텅 빈 듯 허전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북적대던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오직 미선만을 보고 있었던 태수에게는 그녀가 사라진 순간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하늘은 마치 태수의 마음을 아는 듯 서럽게 울고 있었죠. 태수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습니다. 눅눅한 지폐 몇 장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죠. 그는 그대로 비를 맞으며 역 앞을 서성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선이 떠나고 나니 서울은 더욱 차갑고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온몸을 감싸는 한기와 함께 막막함이 밀려왔죠. 그는 결국 역 앞의 낡은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비치는 그곳에서 따뜻한 온기라도 느끼고 싶었던 걸까요? 막걸리 한 잔으로 이 막막한 마음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아저씨, 막걸리 한 잔이요. 태수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겨우 들릴 정도였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은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찌그러진 양은 주전자에 막걸리를 따라주었습니다. 부연 막걸리가 잔에 채워지는 것을 보며 태수는 한숨을 내쉬었죠. 그는 차가운 막걸리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술은 쓰디썼지만 마음속 허기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쓰린 속만 더해지는 기분이었죠. 그는 빗소리를 들으며 막걸리 잔을 연거푸 비웠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미선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좁고 습한 고시원 방에서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눅눅한 이불은 그의 몸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불쾌감을 주었죠. 미선과의 약속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지킨다. 그 말을 지키기 위해 그는 무엇을 해야 할까? 당장 내일 끼니조차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의 눈은 천장의 곰팡이 핀 얼룩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크게 다가오는 밤이었습니다. 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차가운 방 공기 속에서 그의 심장은 쿵쿵 울렸죠.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아도 어제의 막막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선과의 약속, 그 단어 하나가 마치 무거운 족쇄처럼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듯했죠.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몸과 마음은 이미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그는 홀로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어제 마신 막걸리 탓인지 머리가 지끈거렸죠. 묵직한 두통이 관자놀이를 계속해서 짓눌렀습니다. 낡은 요 위에서 몸을 일으키자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요. 그는 며칠째 입던 낡은 작업복을 주워 입고 세수를 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들었죠. 얼얼한 감각이 잠시나마 어제의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씻어내는 듯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초췌한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꾹 다문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또 오늘이었죠. 그는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그는 낡은 운동화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에 늘어선 신문 가판대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죠. 주머니 속 동전 몇 개를 꺼내 신문을 사고 구인 광고면을 뒤적였습니다. 잉크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대부분 공장이나 건설 현장 일이었어요. 익숙한 이름들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눈여겨보던 한 공장 광고를 다시 보았습니다. 구로공단, 미싱보조원 모집, 숙식 제공. 숙식이 제공된다는 점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끌었습니다. 당장 잠잘 곳이 마땅치 않았던 그에게는 더없이 좋은 조건이었죠. 작은 희망의 불씨가 그의 마음에 피어나는 듯했습니다. 그는 신문을 조심스럽게 접어 품에 넣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구로공단으로 가는 버스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그런지 다들 지친 얼굴들이었죠.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의 고향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공장 건물들이 마치 거대한 회색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구로공단은 거대한 기계음과 매캐한 냄새로 가득했죠. 철컥거리는 기계 소리, 기름 냄새, 그리고 먼지 섞인 공기가 숨막히게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공장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깨에 삶의 무게가 얹혀 있는 듯 보였습니다. 태수는 광고에 적힌 주소를 찾아 한참을 헤맸습니다. 좁고 복잡한 골목길을 몇 번이나 헤매다 마침내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봉제 공장을 발견했습니다. 간판의 글씨는 희미해져 있었지만 한성봉제라는 이름은 겨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미싱 돌아가는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굉음에 가까운 소리에 잠시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죠. 허리 굽은 여공들이 미싱 앞에 앉아 쉴 새 없이 옷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공장 안은 열기로 가득했고 실밥과 먼지가 공중에 떠다녔습니다. 후텁지근한 공기 속에서 땀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여 역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태수는 잠시 숨을 들이쉬는 것도 잊은 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이 일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어쩐지 낯설지 않은 기분이 들었죠. 어이, 자네 왔는가? 이름이 무언가? 쉰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공장장이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중년의 남자였죠.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날카로웠습니다. 이태수입니다. 태수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잔뜩 긴장해서인지 조금 떨렸습니다. 태수? 그래, 태수. 힘은 좀 쓰나? 여기는 미싱 보조 일이다. 옷감 나르고 실 정리하고 잡일이 많을 거야. 잠은 공장 옆쪽 방에서 자면 된다. 월급은 보름에 한 번씩 줄 테니 너무 기대는 말고. 공장장은 말을 하면서도 담배 연기를 길게 뿜었습니다. 연기가 그의 얼굴을 가렸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을 작정이었으니까요. 월급이 적어도 잠자리가 허름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여겼죠. 그렇게 태수의 공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공장 옆쪽 방에서 눈을 뜨면 이미 다른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좁은 방에는 6명의 남자가 함께 잠을 잤습니다. 코 고는 소리, 뒤척이는 소리, 그리고 새벽부터 옷감을 나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이 덜 깬 눈으로 옷감을 나르고 미식 옆에서 실밥을 정리했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서서 일하다 보면 손은 금세 거칠어졌고 허리는 쑤셨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붓고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욱신거리는 통증은 밤이 되어서야 겨우 가라앉았죠.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김치와 콩나물국으로 때웠습니다. 뜨끈한 밥 한 그릇이 고맙긴 했지만 고향에서 먹던 따뜻한 밥상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아버지가 직접 농사지은 채소 반찬들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젓가락으로 밥알을 뒤적이다가 그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공장에는 그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지방에서 올라온 이들이었죠.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서울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족이자 친구였습니다. 그 중에는 동철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동철은 태수보다 1살 위였는데 어릴 때부터 서울에 살았다고 했죠. 그는 서울말을 썼고 세상 물정에 밝았습니다. 처음에는 태수의 서툰 사투리를 놀리기도 했지만 이내 친해져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동철은 태수에게 공장 생활의 요령을 알려주었습니다. 태수야, 여기서는 너무 티내지 마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적당히 해야지. 몸 상한다. 동철은 담배를 피우며 한쪽 눈을 찡긋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피로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월급 받아야지 않겠나. 태수는 동철의 말에 쉽게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미선에게 보낼 돈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더 열심히 일해야만 했으니까요. 월급은 다 똑같아. 어차피 다 최저임금이야. 여기서 죽어라 일해봤자 사장 배만 불리는 거지. 동철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말은 현실이었죠. 태수는 동철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열심히 하면 뭔가 달라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동철과 함께 담배를 피우며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었습니다. 쌉쌀한 담배 연기가 폐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하얗게 흩어지는 것을 보며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곤 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들은 공장 근처의 허름한 술집에서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흙이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낙이었죠. 동철은 기타를 쳤고 태수는 가만히 앉아 그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동철의 노래는 늘 고슬펐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의 애환이 담겨 있었죠. 그들의 고단한 삶, 희미해져 가는 꿈,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동철의 목소리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태수는 동철의 노래를 들으며 말없이 막걸리를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알싸한 막걸리가 쓰게 느껴졌지만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공장에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미싱이 오작동을 일으켜 한 여공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였죠. 악! 하는 비명소리가 공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순식간에 공장 안의 모든 소음이 멎고 정적만이 흐르는 듯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공장장은 허둥지둥 여공을 병원으로 보냈지만
사고 소식은 금세 공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했고 공장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모두가 언제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웃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죠. 동철은 이 사고를 계기로 노동조합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태수야. 우리가 이렇게 다치고 아파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 공장장님은 그저 병원에 가봐라 한마디가 전부였어. 우리가 뭉쳐야 해. 그래야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동철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뜨거웠습니다. 태수는 망설였습니다. 노동조합이라는 말은 왠지 모르게 무서웠죠. 불순 세력, 빨갱이 같은 단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일해서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미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철의 눈빛은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동료들을 향한 책임감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죠. 태수는 결국 동철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밤마다 몰래 모여 노동조합 결성 준비를 했습니다. 낡은 창고에 모여 앉아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희미한 전등 아래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답게 일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태수는 동철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죠. 그러나 공장장의 눈은 매서웠습니다. 며칠 후 동철은 공장장에게 불려갔습니다. 공장장의 사무실 문이 닫히자 공장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참 뒤 동철은 굳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그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했죠. 공장장은 동철을 비롯한 몇 명을 불순 세력으로 몰아세우며 해고했습니다. 태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인 양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철의 해고는 그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죠. 동철은 태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어딘가 체념한 듯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다. 태수야. 난 괜찮아. 너라도 여기서 버텨야지. 나중에 다시 보자. 그의 목소리는 애써 담담했지만 태수는 그 안에 숨겨진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철은 그렇게 공장을 떠났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그는 미련 없이 공장 문을 나섰습니다. 태수는 동철을 배웅하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동철의 뜨거운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지만 결국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그를 짓눌렀죠.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은 그렇게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태수 역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미싱 보조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동철이 남긴 불씨였죠. 시간은 흘렀습니다. 공장 생활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태수는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옷감 나르기나 실 정리도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죠. 그는 이제 미싱 보조를 넘어 간단한 수선 작업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장장도 그의 성실함을 인정했는지 월급도 조금 올랐습니다. 그는 꼬박꼬박 고향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미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미선에게서 오는 편지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두어 번 오던 편지가 어느새 두세 달에 한 번꼴로 줄어들었죠. 편지 내용은 늘 비슷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부모님은 건강하신지, 안부 인사가 대부분이었고 그의 안부를 묻는 내용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태수는 미선에게 답장을 보낼 때마다 자신이 서울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얼마나 미선을 그리워하는지, 그리고 언제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자세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답장에서는 태수를 향한 그리움보다는 고향에서의 평범한 일상이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바칠 이야기, 동네 소식, 친구들 이야기 같은 것들이었죠. 태수는 편지를 읽을 때마다 미선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꾸만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미선에게서 온 편지에는 뜻밖의 소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선이 선을 보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어머니가 자꾸 선을 보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몇 번 나갔어요. 담담하게 쓰인 그 문장이 태수의 눈에 박혔습니다. 태수의 손에서 편지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헛된 약속, 그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지난 4년간의 고생과 인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이 악물고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는 빗속에서 미선을 떠나보내던 4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며칠 후 태수는 공장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공장장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공장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좀 쓸만한데 하는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제 좀 익숙해졌는데. 고향에 내려가 봐야 이내 빗소리를 뚫고 동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투박했지만 왠지 모르게 태수의 마음을 붙잡았죠. 태수, 너 잘 지냈냐? 웬일이야? 동철의 목소리에는 불쑥 찾아온 손님에 대한 작은 놀라움과 함께 숨길 수 없는 반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한숨을 쉬었죠.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너 지금 어디야?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더 이상 갈 곳 없는 절박함이 아닌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듯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철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뚝 하고 끊어질 것 같은 짧은 침묵이 흘렀죠. 아마도 자신의 처지를 말하기가 조금은 겸연쩍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덤덤하게 자신의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나야 뭐 조그만 인쇄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주소는 아현동 쪽인데. 그는 주소를 읊는 동안에도 혹시 태수가 실망할까 봐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태수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에게로 향하던 그의 발걸음은 이제 동철이라는 이름의 작은 불빛을 향해 방향을 틀었죠.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져 내렸지만 그의 마음속은 거짓말처럼 조금씩 개이는 듯했습니다. 헛된 약속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태수는 빗속을 뚫고 걸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어지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은 빗물에 번져 흐릿하게 빛났습니다. 그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적어도 동철이라는 이름의 작은 희망이 그의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점차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죠. 동철의 인쇄 공장은 허름한 골목 안쪽에 숨어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에는 한빛인쇄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죠. 불빛이 새어나오는 공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쿰쿰하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고단한 삶의 냄새였습니다. 동철은 작업복 차림으로 인쇄기 앞에서 갓 인쇄된 종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깊은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굳건함이 느껴졌습니다. 태수야, 네가 진짜 올 줄은 몰랐네. 동철은 태수를 발견하자마자 반가움에 활짝 웃으며 손에 묻은 잉크를 대충 닦아내고 달려왔습니다. 태수는 동철의 얼굴을 마주하자 그동안 억눌렸던 서름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미선에 대한 배신감, 서울에서의 고단한 삶,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했던 외로움까지. 그는 그저 동철의 어깨를 툭 하고 쳤습니다. 그 짧은 행동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죠. 네가 해고당하고 나서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냐. 태수의 목소리는 살짝 잠겨 있었습니다. 동철은 태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두 사람은 인쇄 공장 한쪽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동철은 태수에게 뜨거운 보리차 한 잔을 내밀었죠. 찻잔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따뜻한 온기가 태수의 얼어붙은 손을 녹였습니다. 태수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서울역에서 미선과 했던 헛된 약속, 공장 생활의 고단함, 그리고 미선에게서 온 마지막 편지 이야기까지. 그의 목소리에는 회한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죠. 동철은 묵묵히 태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현실을 직시하는 냉철함도 엿보였습니다. 미선이, 그랬구나. 어쩔 수 없지. 다들 자기 살 길 찾아가는 거니까. 동철의 말은 아팠지만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약속이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철은 한숨을 쉬며 태수의 어깨를 다시 한번 토닥였습니다. 약속도 중요하지만 현실이 더 무서운 법이다. 태수야, 너도 이제 알잖아. 동철의 말은 뼈아팠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태수는 쓰디쓴 보리차를 마시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미선의 약속이 얼마나 허망했는지, 그리고 현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고향으로 갈 거야? 동철의 물음에는 태수의 미래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들고 동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죠. 아니, 고향으로 안 갈 거야.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지. 미선과의 약속은 헛된 약속이 되어버렸지만 이제는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야지. 태수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동철은 태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빙근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너답다. 그럼 여기서 나랑 같이 일할래? 인쇄일은 좀 힘들어도 기술 배우면 나중에 내 사업도 할 수 있다. 동철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태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나랑 같이?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혼자 일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훨씬 좋지. 그리고 너 글씨도 잘 쓰잖아. 나중에 글자 디자인 같은 것도 해보고. 동철은 진심으로 태수를 격려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태수의 재능을 알아보고 미래를 함께 꿈꾸려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죠. 태수는 동철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미선과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었지만 동철과의 새로운 인연이 그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여기서 너랑 같이 일할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공장 지붕을 때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피어났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희망이 다시 싹트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태수는 동철이 마련해준 공장 한쪽의 작은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낡은 이불 속에서 그는 미선과의 헛된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 약속은 과거의 한 조각이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약속 덕분에 그는 서울에서 버틸 수 있었고 동철이라는 소중한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었죠. 잠결에도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동철과 함께 인쇄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잉크 냄새와 종이 냄새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익숙한 향기처럼 느껴졌죠. 그는 동철의 가르침을 받으며 인쇄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잉크가 손끝에 묻고 기름때가 작업복에 튀는 것이 다반사였죠. 하지만 동철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태수는 동철의 설명을 귀담아 들으며 조금씩 인쇄 기술에 익숙해졌습니다. 손끝에 잉크가 묻고 기름때가 끼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과 함께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된 노동이었지만 그에게는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희망의 땀방울이었으니까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이제 능숙하게 인쇄기를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철과 태수는 함께 밤늦도록 일하며 공장을 키워나갔습니다. 작은 인쇄 공장은 점차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죠. 그들은 때로는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잉크와 종이 냄새 속에서 그들의 젊음은 더욱 단단하게 피어났습니다. 그들의 손때 묻은 공장은 단순한 작업장이 아니라 두 젊은이의 꿈이 자라나는 터전이 되어 주었죠.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태수는 동철과 함께 공장 문을 닫고 퇴근했습니다. 빗방울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공장 근처의 허름한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국밥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그들은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동철이 피식 웃으며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야, 태수야. 그때 서울역 앞에서 미선이랑 약속하던 거 기억나냐? 비 오던 날.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기억나지. 헛된 약속이었지.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묻어 있었지만 과거에 대한 집착은 아니었습니다. 동철은 소주잔을 비우고는 태수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헛되다고만 할 수 있나? 그 약속 덕분에 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나도 내 덕분에 다시 일어섰고. 동철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회한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그를 서울에 붙잡아 두었고 결국 동철과의 새로운 인연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맞아. 헛된 약속이었지만 나를 지탱해준 힘이었지. 이제는 다른 약속을 해야 할 것 같다. 태수의 말에 동철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약속? 태수는 뜨거운 국밥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탁자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둘이 이 공장 크게 키우는 약속. 그리고 힘들어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약속. 동철은 태수의 말에 빙긋 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난 우정과 함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좋아. 그럼 그 약속 내가 받아줄게. 우리 우정 변치 말고 이 서울 바닥에서 한번 크게 성공해보자.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쨍 하는 소리가 빗소리 속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비를 맞고 있었지만 그들의 미래는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비 내리는 밤을 걸으며 새로운 약속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낡은 골목길을 밝히는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젊은이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들의 어깨는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꿈이 그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했죠. 그들은 그렇게 서울의 비 내리는 밤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서울의 한 골목에서 두 젊은이의 꿈이 잉크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그 빛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움트고 있었죠. 그들의 발걸음은 빗소리와 함께 멀어져 갔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는 오래도록 골목길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는 장면이나 어딘가 내 기억과 겹치는 순간이 있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때의 가족 이야기를, 그때 자주 다니던 상점가와 역 앞 풍경을, 이제는 만나지 못하게 된 사람에 대한 마음을, 지금 와서 떠오르는 사소한 한마디 같은 것들을 작은 기억이라도 괜찮습니다. 말로 남겨두면 예전엔 잘 말하지 못했던 생각이 지금이라서야 조금은 부드럽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공개되는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